인생은 기복으로 가득하고 때로는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오타 하나만 있어도 1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무려 1조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놀라운 실수를 끝까지 지켜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서 가장 적은 비용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고대 유물은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유물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죠? 2015년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서 투탕카멘 왕의 장례식용 가면이 수염이 느슨해져 실수로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담당자가 투탕카멘 왕의 섬세한 황금 마스크에 적합하지 않은 매우 강한 접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복원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보고했죠. 박물관 관계자는 정확한 가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은 마스크의 가격이 200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두 번째이자 2배 이상 비싼 실수. 뭔가를 타이핑할 땐 주의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오타는 최대 550만 달러에 달해요. 토론토에서 키프로스 라르나카로 가는 알리탈리아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 요금이 일반적인 3,900 캐나다 달러가 아닌 39 캐나다 달러로 잘못 책정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류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중 한 곳에서 누군가가 발견했어요. 이 소식이 포럼에 공유되면서 실수가 수정되기 전에 서둘러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처음에 알리탈리아는 발권된 항공권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결국 항공권을 그대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 잘못된 티켓을 판매함으로써 알리탈리아는 19,500에서 78,000 캐나다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타가 없었다면 200만에서 거의 800만 캐나다 달러, 미국 돈으로 약 5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아이고.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3위는 워키토키로 알려진 런던의 마천루인데요. 처음에는 멋진 곡선형 벽으로 눈에 띄었죠. 하지만 반사유리로 만들어진 남향 벽이 햇빛을 반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녹이고 화재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이유로 악명을 얻게 됐어요. 이 건물은 말 그대로 오목한 거울처럼 강렬한 햇빛을 아래 거리에 반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그물망을 설치하고 나중에 영구적인 차양막을 설치했는데 그 비용이 수백만 파운드에 달했어요. 참고로 말이 수백만이지 거의 1,00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 건물이 처음에 약 2억 파운드가 들었으니까 전체 비용에 비하면 브리즈 솔레일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셈이죠. 영화 산업은 화려하고 이 차트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촬영이 끝난 후 제작자들은 몇 가지 장면을 추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헨리 카빌은 이미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촬영을 시작하고 있었죠. 카빌은 다른 영화에서 맡은 역할 때문에 콧수염을 길러야 했고 스케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촬영을 조정하는데 약 2,5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해당 장면에서 슈퍼맨의 콧수염을 제거하기 위해 시각효과팀을 고용해야 했어요. 카빌이 콧수염을 다시 기를 수 있도록 제작을 잠시 중단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워너브라더스는 해당 장면에 3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파라마운트는 마감 기한을 지켜야 했고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톰 크루즈가 부상을 당하면서 제작은 더욱 지연됐어요.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는 슈퍼맨의 윗입술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이 무명 음악 밴드 실버 비틀즈가 차트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절반쯤 왔어요. 이 불쌍한 실버 비틀즈는 1962년에 마침내 음반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수많은 거절에 직면했어요. 당시 많은 프로듀서들은 기타 음악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비틀스,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비틀즈와 계약한 후 그 인기는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도시락과 풍선인형 등 이 밴드가 등장하는 상품은 1964년에만 약 5천만 달러의 소매 매출을 올렸어요. 이제 당시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비틀즈 상품을 구매했을 때 이를 거절했던 프로듀서들이 느낀 감정을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거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이 됐는데 이 실수로 인해 1억 2,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링 팀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나사는 화성 궤도선을 잃었어요. 이 팀은 영국식 특정 단위를 사용했지만 나사의 팀은 중요한 우주선 작동의 미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혼동으로 인해 두 팀 간의 항법 정보가 전송되지 않았고 결국 화성 기후 궤도선의 손실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나사의 돈은 지금 우주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및 독립적인 검토 패널을 통해 사건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질에도 불구하고 향후 화성 탐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동일한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팀 간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보네요. 7번, 이제 수십억을 세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철도 운영사는 주문한 새 열차의 폭이 프랑스의 많은 플랫폼에 비해 너무 넓어 1000개가 넘는 역을 조정해야 하게 됐어요. 이 실수로 인해 이미 2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고 해당 역을 더 넓게 만드는 작업을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전국 8,700여 개의 역 중 1,300개의 역이 새 열차에 비해 너무 좁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중 300여 개의 역은 이미 대중의 관심 없이 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새 열차는 지난 30년 동안 건설된 역에 대한 측정치만 제공한 철도 네트워크 운영사와 협의한 후 주문됐는데요. 이로 인해 시골 지역과 같이 오래된 역이 많이 누락되어 폭 문제가 발생했어요. 철도 운영사인 SNCF는 일부 열차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모든 신형 열차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네요. 8번째 실수는 두바이에서 발생했고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는 수족관의 상어 수조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부분적으로 철거해야 했어요. 두바이 신문 웹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에는 물이 수조에서 쇼핑몰 바닥으로 쏟아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조 뒤쪽 유리 패널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으로 밝혀진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보수팀이 작업하는 동안 방문객들은 출입을 통제당했어요. 다행히 수족관 유지보수팀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고 쇼핑몰을 소유한 회사는 누수로 인한 수생동물의 피해는 없었다고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정말 200억이라고요? 와... 하마터면 엄청난 실수가 될 뻔했던 것으로 밝혀진 일이 있어요. 두바이 유출 사건보다 7배 이상 더 많은 비용인데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넷플릭스는 한때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자를 찾느라 고군분투하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우편 배송을 통한 DVD 대여 서비스에서 블록버스터와 경쟁하기 시작했고 이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요 업체로 성장했어요.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는 최근 2000년에 5천만 달러의 넷플릭스를 블록버스터에 매각하려 했던 과거의 결정적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오늘날 넷플릭스의 가치는 1,500억 달러를 넘어섰죠. 1조 달러짜리 실수를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보면 아마 스스로 답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셋, 둘, 하나. 애플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과 같은 애플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이 어떻게 기술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하지만 실제로 애플의 지분을 10% 소유했던 세 번째 창업자 로널드 웨인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는 주주로 참여한 지 불과 12일 만에 자신의 지분을 잡스와 워즈에게 800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아이쿠. 지나고 보니 애플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에 달하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던 실수는 어떤 것이었나요? 아, 이런. 여러분은 고대 도시의 불가사의한 유적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여기까지 온 탐험대원은 여러분뿐이에요. 어두운 미로를 걷고 있는데 실수로 덫을 작동시켰어요. 와, 이상한 소리네요? 갑자기 큰 바위들이 복도를 따라 여러분을 향해 굴러오기 시작해요. 파편 위를 뛰며 최대한 빨리 달려요. 마지막 질주를 하고 휴! 이 방은 보물창고 같아요. 금화와 보석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 정도면 수십 년 동안 계속 호화로운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 건 빛나는 금이 아니에요. 잔해 속에 놓여있는 낡은 램프죠. 그것을 짚자마자 램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대한 지니가 그곳에서 튀어나옵니다. 소원은 하나만 비세요? 네, 하나만요. 왜냐하면 게으른 지니거든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은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지니가 손뼉을 치고 사라졌어요. 띵! 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은행 계좌가 10000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와, 숫자가 화면에 다 뜨지도 않아요. 다시 밖으로 나와 폰을 꺼냅니다. 지금 지구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확인할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페이지 맨 위에 있네요. 그리고 다시 숫자는 3개의 점으로 끝나네요. 이제 집에 가서 돈 쓰기 시작할 때예요. 목록의 첫 번째는 비행기 티켓이에요.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이요? 아니요, 너무 싸요. 1등석? 그것도 똑같죠? 전용기는 어때요? 아라비아 왕자가 소유할 것 같은 거요. 여러분은 전용기로 개조된 거대한 에어버스 380을 선택해요. 거기엔 나선형 계단, 엘리베이터, VIP룸 4개, 공연장, 터키식 목욕탕, 그리고 주차장이 있어요. 결제 버튼을 누르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죠?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니가 거짓말하진 않았네요.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면서 끝없는 돈을 쓸 다른 방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차, 집, 심사숙고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여러분의 나라에 도착했고 이제 집에 가야 해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잡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새로 구입한 부가티로 걸어가요. 이 차는 특별한 차며 가격은 약 200억 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요. 더 큰 게 필요하죠? 고층 빌딩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마철루는 18조 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즈 알바이트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기록을 깨기 위해 22조 원을 투자합니다. 공사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살 곳이 필요해요. 뉴욕시 172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100억 원에 구입합니다. 이미 19조 원을 썼지만 은행 계좌에 변동이 있진 않네요. 지루해져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사서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로 결심하죠.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왕창 달린 시계 619억 원 샀어요. 차 한 대 더. 이번에는 788억 원의 가치가 있는 구식 페라리예요. 여러분 겁니다. 33억 원 넘는 야구 카드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만든 5,067억 원짜리 그림. 아, 제 말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이것도 장바구니에 들어가죠. 와, 쇼핑 정말 힘드네요. 쉴 시간이에요. 그 뜻은 프라이빗 섬으로 갑시다. 6,868억 원이 이 하와이에 있는 거대한 섬의 가격이죠. 크기는 거대한 도시만 하고 이제 여러분 거예요. 섬에 가기 위해 전에 탔던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새 걸 살 거예요. 보잉 747로 대통령들이 어디론가 비행해야 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죠. 7,431억 원이고 이제 모두 여러분 거예요. 럭셔리한 비행기에 앉아 많은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세계 최고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이미 새로운 섬 주위를 항해하는 걸 상상하고 있군요. 맞아요. 어떻게 요트를 잊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은 금 도금이 되어 있고 보도에 따르면 침실에 티라노 뼈가 몇 개 있다고 해요. 건설하는데 3년, 그리고 10톤의 순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거의 5조 6,300억 원에 구입합니다. 섬이 황량해 보여요. 여기엔 황금빛 해변과 푸르른 녹지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궁전을 짓기로 결심하죠. 클릭하니 3조 3,780억 원의 버킹엄 궁전이 이 섬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 하나 더 살게요. 이제 전용 요트를 타고 아름다운 섬을 여행하고 있네요. 하지만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부자들을 위한 오락은 다소 지루해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에 날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우주로 데려가려고 하는 로켓 근처에 있는 발사대에 서 있어요. 여기에 585억 원을 썼네요.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은 연구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재미없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재미난 게 많은, 심지어 온천까지 갖춘 169조 원짜리 새 우주정거장을 건설했죠. 여러분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어요.
하지만 은행 계좌는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화성! 여러분은 3조 원을 들여 화성에 발을 디딘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붉은 모래, 가파른 산, 분화구. 하지만 할 게 없네요. 심지어 돈을 무제한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조차 말이에요. 그래서 로켓문을 쾅 닫고 집으로 가죠. 고층 건물들이 다 이미 지어져 있네요. 여러분의 칩을 가운데에 두고 있는 뉴욕시는 지금 매우 달라 보이네요. 대리석 바닥에 있는 거대한 침실에 누워 고대 중국 화병, 그리고 분수? 돈으로 뭐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외롭죠. 그래서 여러분의 건물 옆에 또 다른 고층 건물을 세워요. 이건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더는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사랑하는 고양이들 또한 개인 펜트하우스에 살 자격이 있죠. 자유 공간이 부족하네요. 여러분만의 도시를 건설할 때예요. 몇 킬로미터 연속해서 모래밖에 없는 불타는 사막이었던 곳을 선택해요. 하지만 수백조 원을 지불하고 처음부터 하나씩 도시를 건설하죠. 여러분의 이름이 걸린 식당 체인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그려진 광고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있는 거대한 동상은 여러분을 꼭 닮았죠. 도시는 거의 비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차를 타고 보안요원의 호의를 받으며 거리를 누비고 있어요. 저녁 식사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선을 사죠. 33억 원짜리 참다랑어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영화를 만들 때라고 결심하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 가장 비싼 영화는 4,500억 원이 소요되었어요. 1조 1,200억 원을 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를 고용해요. 하지만 영화가 나왔을 때 보고 있는 유일한 청중은 여러분이에요. 주로 개인 극장에 있기 때문이죠. 크레딧이 올라갈 때 스크린을 향해 팝콘을 던지기 시작해요. 영화가 별로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이 걸린 긴 복도를 걸어가요. 그 옆에는 가장 희귀한 고고학적인 발견물이 있고 또 분수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괜찮지 않아요. 수백조 원을 썼지만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손에 횃불을 들고 고대 유적지로 돌아왔어요. 여기 있네요. 그 보물. 놔둔 곳에서 지니의 램프를 찾았어요. 그걸 짚자마자 지니가 앞에 나타나요. 지니가 여러분을 비웃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니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는 부가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도록 무한한 돈을 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폰을 꺼내 모두 기부 버튼을 눌러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돈이 전 세계 자선 계좌로 보내져요. 이제 과학자들은 신약 개발에 연구를 더 많이 할 기회가 생겼어요. 생태학자들은 지구를 구하면서 사용할 더 많은 자금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겐 충분한 음식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니를 속였기 때문에 지니가 화가 났네요. 지니가 여러분을 벼락으로 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램프를 잡고 지니를 램프에 영원히 가뒀어요. 집에 도착해서 TV를 켜니 모든 채널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은 영웅, 인류의 구세주라고 불려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들로부터 수천 통의 감사 편지를 받아요. 여러분도 미소 짓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분명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일어나세요. 빅토리아 시대의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19세기의 전형적인 런던 사람인 다프네를 소개합니다. 그녀와 남편 존은 평범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에요. 21세기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일찍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22세 이전에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춥지 않았다면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다프네와 존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석탄 벽난로와 철제 격자가 있는 빅토리아 스타일 중앙난방이 없었어요. 그것을 가진 부유한 계층조차도 벽난로를 잘 켜지 않았어요. 그런 난방은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다프네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지 않게 보호해준 유일한 건 낡은 양탄자예요. 네, 맨발로 바닥을 밟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실내 환기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모든 집은 공기가 꽤 탁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모든 고약한 냄새가 밖으로 나가도록 밤새 창문을 열어두라고 권했습니다. 다프네는 보통 혼자 일어나고 남편은 공장 노동자여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노커 어퍼의 서비스를 이용해요.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거리를 돌아다니며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시계를 대신한 매우 경제적인 대안이죠. 매일 아침 입식 임시 샤워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 다프네가 필요한 것은 그릇, 개수통, 천조각 그리고 비누예요. 아침 일과를 덜 스트레스 받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뜨거운 물 한 주전자입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의 비누는 차가운 물에서는 거품이 나지 않았어요. 더 쉽고 춥지 않기 위한 요령은 몸을 한 번에 한 부분씩 씻는 거예요. 미용 루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네일 살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있었다고 해도 노동자 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을 리가 없어요. 장밋빛 분홍색 손톱과 부드러운 피부는 게으름의 상징으로 전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 여성들은 손톱에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룩이나 울퉁불퉁한 선이 없어야 하고 손톱은 타원형이어야 하며 손톱 색깔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귀족 여성들은 잡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손에 레몬을 사용하는 반면 다프네와 같은 노동자 계층 여성들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돼지기름을 사용했어요. 다프네와 다른 많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집에서 일했어요. 아니요, 매일 여러 차례 줌콜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바느질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잠옷을 입은 채 집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아내와 달리 존은 공장에서 16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데 빅토리아 시대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변호사였다면 일을 덜 했을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요. 상류층 신사들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곤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택시를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존은 매일 6km를 걸어서 출퇴근해야 했어요. 택시 대신에 말이 끄는 마차들이 있었지만 서스펜션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고 좌석이 좁고 불편했습니다. 말이 끄는 옴니버스도 있었지만 말이 갑자기 멈추면 승객들이 쉽게 도로로 내던져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존처럼 아침을 거르거나 가기 전에 급하게 무언가를 집어들고 집을 나서시나요? 그렇다면 빅토리아 시대의 노동자들과 공통점이 있네요. 그들의 아침 식사는 종종 일하는 곳이 얼마나 먼가에 달려 있었어요. 만약 걷기 쉬운 거리라면 가족과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침 식사는 꽤 빨랐고 변변치 않았어요. 전형적인 노동자 계층의 빅토리아식 아침 식사에 대한 퀴즈를 낼게요. A. 스무디를 곁들인 아보카도 토스트. B. 크루아상과 카푸치노. C. 빵과 거품이 나는 보리로 만든 음료. 네, 빵 아니면 죽이었고 지역에 따라 맥주로 알려진 보리 음료는 힘든 하루를 견디기 위한 필수적인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보너스로 요리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선호했고 게다가 커피와 코코아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존에게 마차에서 물이 튀었어요. 그냥 가서 갈아입어야지. 꽃향기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셔츠를 입어야지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꽃향기 유연제 같은 건 없었어요. 아내 다프네 또한 세탁기나 유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빨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빨래를 싫어했던 주된 이유는 기본적인 절차가 3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분의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빨래를 시켰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집에 뜨거운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빨래를 위해 물을 데울 때마다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엌에 그럴 공간이 없었어요. 빨래는 까다로운 세탁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항상 옷에 꿰매야 할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옷을 물에 담가뒀습니다. 토요일은 전형적으로 빨래를 담가두는 날이었어요. 이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진흙과 같은 일부 물질은 물에 쉽게 용해될 수 있었지만 다른 물질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얼룩 제거제는 세탁용 소다였어요. 월요일 아침 옷은 흠뻑 젖었고 세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깃처럼 때가 많은 곳에 비누를 사용하지만 비누는 꽤 비쌌어요. 그 다음에는 빨래통에 넣어 돌리고 짜고 말리기 위해 널었어요. 그러면 화요일에는 다시 그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면에 적용되며 양모의 경우는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코르셋 같은 섬세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꽉 끼는 코르셋은 빅토리아 시대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꽉 끼는 코르셋을 정기적으로 입어야만 날씬한 허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성들은 그것을 패션으로 입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의사들은 코르셋이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고 내부 장기를 올바른 위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프네는 코르셋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코르셋을 만들 수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옷의 색깔은 때때로 세탁에 의존했습니다. 중요한 건 흰 옷은 밝은 색의 옷보다 더 잘 끓이고 표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필요하면 쉽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흰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진한 색깔을 입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연한 버전의 빨간색인 분홍색은 강하고 남성적인 색조로 여겨졌고 남자아이들의 색깔이었습니다. 소녀들은 대신 파란색을 선호했어요. 1940년대쯤에 상황이 바뀌었고 분홍색은 소녀들과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프네는 종종 분홍색과 파란색 옷을 만들고 다른 재봉사들처럼 일주일에 약 10실링을 벌었어요. 이 돈으로 다프네는 6실링의 일주일 임대료를 쉽게 지불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음식이나 필요한 것에 쓸 수 있었어요. 1실링이면 일주일 동안 충분한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빵 5덩어리도 1실링, 즉 12펜스 정도였어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은 1실링이면 약 8kg의 채소를 살 수 있었습니다. 석탄 한 포대도 약 1실링 정도였어요. 이제 왜 다프네와 조니 벽난로가 없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을 태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1실링이면 새 옷을 살 수 있었는데 옷이 마차 때문에 물이 튀긴 후에 격렬한 세탁 과정을 견디지 못했을 경우에 말이죠.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영국 최초의 공중 화장실은 1851년에 등장했고 그 해에 만국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화장실에는 보통 S자형 파이프가 있었어요. 그 목적은 냄새를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나쁜 냄새가 코에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에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치품이었죠. 일반 주택과 시골집의 시설은 그렇게 편리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다프네는 어떤 종류의 화장실을 갖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당연히 TV도 없었고 심지어 빛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자마자 깨어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돈이 드는 일이었어요. 촛불과 램프용 기름은 싸지 않았습니다. 다프네는 오후에 또 하나의 드레스를 마쳤기 때문에 초를 태울 필요가 없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방문객 여러분. 기묘한 전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오싹한 경험이 될 거예요. 이 사진들은 마녀 사브리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걸요. 이제 이상한 터널로 뛰어들 준비가 됐다면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사진은 1900년대 벨파스트로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리넨 공장에서 일하는 15명의 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15명에게 손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면 30개 맞는 거죠?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여자들의 손이 아닌 여분의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팔짱을 끼고 팔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채 줄을 서 있어요.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여자가 한 손을 엉덩이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을 옆에 두고 있어요. 엄청난 바나나인데요. 하지만 이 미스테리한 발톱 같은 손은 그녀의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같은 줄의 반대편에 있는 소녀의 어깨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한 세기가 지났지만 이 사진은 2016년 4월 29일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어요. 린다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이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린다는 어깨에 손이 올라와 있는 소녀가 자신의 할머니 엘렌 도넬리라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절대 언급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사진이 디지털로 개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외로운 손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때는 포토샵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편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비록 사진에 여분의 손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원치 않은 물건이나 사람을 간단히 가위로 잘라내는 건 확실히 가능했어요. 사진작가들은 사진에 넣고 싶은 걸 연필이나 수치로 그리곤 했어요. 또한 여러 개의 원판을 합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이 하나 더 있어요. 스냅 촬영이 1900년대에 이미 존재했었지만 몇몇 사진작가들은 여전히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긴 노출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동안 뒤에 있던 여자가 처음에는 엘렌 위에 손을 얹고 나서 팔짱을 끼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사진은 카메라의 오랜 노출 시간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망친 게 아담스 가족과 살았던 걸어다니는 손이 아니었다고 안심해도 돼요. 두 번째 사진, 두 손 사이에 빛나는 환영을 들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마법은 진짜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시켜 미안해요. 왜냐면 그녀가 하고 있는 건 엑스펠리아무스 주문이 아니에요. 사진 속 여성은 프랑스 태생의 마르테 베로고 나중에 이름을 에바 캐리어로 바꿨어요. 1886년에서 1943년까지 살았죠. 그녀는 사기꾼 영매였어요. 저승으로 넘어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고 교령회 중에 그들의 영혼을 물질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당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영매들은 자신들의 교령회 중에 표준적인 절차를 따랐어요. 집중하는 척하기 위해 방에 설치된 옷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액토플라즘을 불러내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요. 액토플라즘은 세포 생물학의 맥락에서 사용된 게 아닐 때는 영매의 몸에서 나온다고 믿어지는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게 얼굴, 손 또는 심지어 환생으로 불려온 사람들의 전체적인 몸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에바 캐리어는 가짜 액토플라즘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씹고 잡지와 신문에서 얼굴을 오리던 사기꾼 영매였어요. 1912년 독일의 초심리학자 알버트 폰 슈랭크 노징이 찍은 이 사진은 그러한 기만적인 교령회 중 그녀가 활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안다고 해도 이 사진이 소름 끼친다는 건 변하지 않죠. 하지만 사진 자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건 자기가 진짜라면서 셜록 홈즈 미스테리 시리즈의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 경과 같은 거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서 코난 도일 경과는 달리 그녀의 퍼포먼스가 마술사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루셔니스트이자 탈출 예술가인 해리 후디니는 속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기쁠 거예요. 세 번째 사진에 있는 이 올빼미들은 호그와트 올빼미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입학 허가서를 가져다 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진은 1920년대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 밖에서 찍혔어요.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은 아주 먼 1515년에 휴 올덤이라는 사람에 의해 설립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이상한 올빼미 의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휴 올덤은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어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등록금이 더 싸긴 했죠. 하지만 왕실에서 복무했고 그의 행정 기술 덕분에 중요한 직함을 받게 되었죠. 이게 높은 지위에 오르고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통해 그는 나중에 학교에 자금을 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올덤의 학교의 문장에 쓰여진 좌우명은 라틴어 구절 사피레오드로 감히 현명해져라로 대략 번역돼요. 오늘날까지 그 학교는 여전히 같은 좌우명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올빼미의 선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를 상징하진 않아요.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 배지에 있는 올빼미는 도미라는 단어가 적힌 배너를 들고 있어요. 이모티콘을 읽는 것처럼 읽는다면 올빼미가 아울이니까 아울덤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 휴 올덤에 대한 언급이죠. 올덤 타운의 문장을 보면 학교의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선택은 올덤의 발음을 지역 억양인 아울댐으로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학교의 마스코트와 마을의 마스코트가 모두 올빼미였던 건 설립자인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사진에는 불길하고 으스스한 일은 없다고 안심합시다.
무서운 걸 많이 봤으니까 좀 더 다정한 건 어때요? 네 번째 사진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눈을 가진 순진한 아이의 사진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건 부기맨이 아니에요. 아이가 앉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물체는 사실 그의 엄마예요. 이건 숨은 엄마 사진이라고 불렸고 빅토리아 시대에는 사실 아주 흔했어요. 1840년대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 개발된 최초의 카메라인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였어요. 이 카메라는 노출 시간이 수십 초에서 몇 분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 누군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완벽하게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기에게 포즈 좀 잡아봐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게 숨은 엄마 사진법이 탄생하게 된 이유랍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엄마는 프레임 안에서 숨어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종 커튼 뒤에 서거나 망토나 담요 아래에 있거나 의자 역할을 했어요. 가끔 사진작가들은 사진에 엄마가 보이는 부분을 제거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겪어야 했던 고난들이란 변하지도 않았네요. 몇몇 사진들은 꽤 잘 나왔지만 몇몇은 결국 악몽처럼 나왔어요. 이 관습은 1920년대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빨라지면서 엄마들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진에 불쑥 들어오는 게 유행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포르투갈에서 이 우물을 발견했다면 그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세요. 신비로운 도시 신트라에 있는 이 거꾸로 된 탑은 지하로 27m 나선형으로 뻗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합니다. 이 우물은 물을 모으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1904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우물은 템플 기사단의 신비한 입문 전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이 구덩이가 건설되기 거의 6세기 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비로운 전통은 후대에 의해 되살아났습니다. 한설에 따르면 당시 기사단에 입단하려는 지원자들은 눈을 가린 채 이 우물을 마주하고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장 깊은 두려움에 맞서야 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된 탑의 바닥에 도착한 그들은 눈가리개를 벗고 무서운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이 어두운 미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위를 올려다보며 빛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중고 서점의 서가를 둘러보다가 처음 보는 알파벳이 적힌 책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미지 번역 앱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일치하는 알파벳을 찾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책을 구입합니다. 그런 다음 친구와 가족에게 책을 보여주지만 아무도 그 알파벳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귀서적 상인 윌프리드 보이니치도 1912년에 훗날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이 될 물건을 구입했을 때 같은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날 보이니치 필사본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한 미지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25세기 고문서의 페이지는 식물 그림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일반적인 데이지나 장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물종과도 닮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낯선 별자리와 녹색 욕조에서 수영하는 여성의 그림이에요. 신비한 문자의 세계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중동 사해 근처의 쿰란 동굴로 여행을 떠날게요. 1962년 한 고고학팀이 그곳에서 고도로 산화된 구리로 만든 두루마리 문서 2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는 건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루마리를 23개로 잘라서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금과 은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고대 청구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리키는 보물지도와 더 비슷했어요. 안타깝게도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보물찾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브리스크롤의 일부 어휘는 전문 용어고 일부 지리적 위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옛날 해적 이야기처럼 모두 허구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종종 어디에 서 있든 당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모나리자의 강렬한 눈빛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눈썹이 있나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정답이에요. 눈썹이 전혀 없는 모나리자의 눈빛은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요.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미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눈썹을 뽑는 건 15세기 전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다른 이탈리아 그림, 예를 들어 라스키아보나나 어린 소녀의 초상 같은 작품을 살펴보세요. 네, 눈썹이 있어요. 프랑스의 발명가 파스칼 코테처럼 모든 사람이 이 이론에 완전히 만족한 건 아닙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의 모든 층을 파헤치기 위해 3000시간 동안 그림 스캔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모나리자에 한때 눈썹이 있었지만 청소와 복원 작업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눈썹이 사라졌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은 여전히 그의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모나리자의 스타일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리우데자네이루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모두가 슈가로프 산을 꼭 가봐야 한다고 말해요.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돌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정오 무렵이 되면 모든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 구멍의 그림자가 새, 정확히 말하자면 따오기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새 모양은 고대 이집트의 신 토스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했다가 이 자연 현상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아마도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슈가로프 마운틴 주변 해역에 숨겨져 있습니다. 80년대의 고고학자 로버트 마르크스는 구아나바라만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현지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잠수하여 손잡이가 2개 달린 고대 꽃병인 로마식 암포라를 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인 17세기에 이곳에 도착했던 로마 난파선에 대한 증거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지 못했고 오늘날까지도 브라질 해안에 로마인들이 왔었다는 사실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무덤의 실제 위치만이 고대 이집트의 유일한 미스테리는 아니에요. 세티 1세 신전처럼 고대 건축물의 벽에는 많은 비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상형 문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의 헬리콥터와 비슷한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 잠수함처럼 보이는 조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여러 통치자들의 유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파라오가 권력을 잡았을 때 기존 상형 문자에 자신만의 상형 문자를 추가했어요. 하지만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이 신비한 상형 문자가 일종의 고대 기술을 상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덴데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하토르 신전의 지하 통로에서 발견된 이 이미지는 이집트 역사에서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에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비문이 단순히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연구원들은 현대 조명 시스템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방전을 이용한 초기 실험 중 하나인 크룩스 튜브와 유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현대 전기를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이론이 발견된 많은 무덤에서 석유 램프나 양초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신비로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 이전에 이미 다른 불가사의한 구조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터키입니다. 우르파시 근처에 있는 고베클리 테페로 알려진 언덕 꼭대기에는 고대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곳에는 만천년 이상 된 20개 이상의 원형 석조벽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조각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손을 접은 으스스한 인간 형상으로 장식된 T자형 돌기둥이에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학설은 세계 최초의 신전으로 의식이나 사교 행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미스테리는 이 유적지가 동물이 가축화되거나 금속 도구가 사용되기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은 매우 어려웠을 거고 역사적 연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나스카 라인 상공을 비행할 예정입니다. 고소공포증은 없으시겠죠? 페루의 건조한 지역에 새겨진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그림에 대해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미, 원숭이, 아마도 낚시꾼일 가능성이 더 높은 왕눈이 외계인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2022년에 추가로 168개의 새로운 그림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존 그림은 공중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새로운 그림은 훨씬 더 작아서 지상에서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목적이 완전히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스카 라인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달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농업용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물론 나스카 라인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많은 이론이 등장했지만 사실 나스카 라인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미해결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호주 출신의 바텐더인 댄 손더스에게는 평범한 밤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근무를 마치고 친구 마크와 함께 시내로 나가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왕가라타 시내의 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몇 잔을 마신 후 댄이 다시 계산할 차례가 되었지만 그의 지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찾으러 가장 가까운 ATM으로 향했어요. 그는 오전 12시 11분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 ATM기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댄은 자신의 예금 계좌에 약 3달러가 있고 신용카드로 거의 2,000달러의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약혼녀와 공동계좌도 가지고 있었지만 약혼녀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한도 초과에 가까웠어요. 댄이 잔액을 확인하려고 하자 현재 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여러 번 표시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신용계좌에서 200호주 달러를 예금계좌로 이체하려고 했어요. ATM은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카드를 뱉어냈죠. 댄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저축계좌에서 200달러를 인출해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ATM은 쉽게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댄은 돈을 들고 바에서 친구와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일을 마친 후 댄은 이전에 현금을 인출했던 ATM을 지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200달러를 자신의 예금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인출하려고 하자 기계는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말했지만 지폐는 여전히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500달러, 600달러로 다시 시도해보기로 결정했고 계속해서 성공했어요. 운이 좋았던 이 남성은 결국 이런 식으로 약 2,000호주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댄은 모든 것이 꿈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폐는 모두 그의 옆에 있는 지갑 안에 있었죠. 은행에 확인해보니 예금 계좌에 2,000달러의 빚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신용계좌에서 이체한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따라서 ATM이 댄에게 알려준 금액과 잔액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자신의 이론을 테스트하고 충분한 돈을 이체하여 지출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같은 ATM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시간이 기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ATM에는 그의 저축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97달러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달러를 이체하고 오류 메시지를 받은 후 마이너스인 자신의 저축계좌를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 1,000달러를 다시 저축계좌에 이체했고 잔액은 3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이론이 맞았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은 잔액이 플러스를 유지하도록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이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는 2,000달러를 받았는데 4,000달러를 이체했습니다. 댄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은행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다시 ATM으로 가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인출했습니다. 처음 몇 주 만에 그는 2만 호주 달러를 이체했어요. 그는 약혼녀와의 공동계좌에 약 1,000달러를 넣고 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술을 샀습니다. 댄은 금세 무한대의 돈을 가지고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며 매주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는 또한 친구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친구 중 한 명을 프랑스에 유학 보내는 등 관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가장 비싸게 산 것은 그와 친구들을 발리 근처의 개인 섬으로 데려가는 20인승 개인 제트기를 5만 달러 이상에 구입한 거였어요. 가진 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듯 댄은 베팅을 통해 돈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4개월 동안 댄은 약 16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약혼자나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댄의 상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댄이 직장에서 베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사는 바텐더를 초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알고 보니 댄과 그의 친구는 하룻밤에 술집 계산원이 보통 한 달 동안 다루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댄은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그의 약혼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손더스에게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그와 헤어졌습니다.
댄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체포되는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돈을 인출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심하고 은행에 자수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가 큰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이 처리할 일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댄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의 돈도 훔치지 않았고 단지 화면에서 숫자를 훔친 것뿐이라고 믿었어요. 전국 방송에 출연하고 그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그는 마침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수한 지 3년 후 그는 마침내 11건의 사기 혐의로 체포됐어요. 판사와 검사는 그가 실제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감옥에서 1년을 보낸 후 댄은 다시 바텐더로 돌아가 시간당 $22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루 아이젠버그에게도 쉽게 오면 쉽게 간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53살이 되던 91년 9월 13일 행운의 금요일에 뉴욕주 복권 잭팟에 당첨되어 $500만 당첨금을 받았어요. 당시 복권 당첨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였죠. 그는 전기수리공 일을 그만두고 파리, 라스베이거스, 하와이, 캘리포니아 같은 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TV에 출연하고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 인사를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도박으로 상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또한 전처에게 빚을 갚기 위해 남은 돈을 모두 탕진해야 했습니다. 2001년까지 그는 모든 돈을 다 쓰고 플로리다의 이동식 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복권 게임을 멈추지 않았고 9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런던에 사는 리 라이언은 1995년 영국 복권에서 $10,000,000가 넘는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도난 차량 처리 혐의로 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감옥에 가기 전 6개월 동안 엄청난 소비를 했습니다. 그는 $1,000,000가 넘는 호화로운 시골 저택과 포르쉐, 벤틀리, 페라리, BMW를 포함한 고가의 자동차를 모두 구입했어요. 이 모든 차에는 개인 맞춤형 번호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리 1, 리 2, 리 3, 리 4 이렇게요. 언론은 리 씨에게 복권 지연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의 친구 중 돈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 라이언은 하이테크 카메라와 경호원 등 가족을 위한 보안을 확보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9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후 그는 내일이 없다는 듯 다시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내를 떠나 여자친구와 함께 키르기스스탄으로 도망쳤습니다. 2010년이 되자 그의 복권 당첨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몇 달 동안은 침낭을 들고 런던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얼마 후 그는 카메라맨으로 취직했고 지금은 런던 남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노숙자들을 호스트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로 씨는 복권 당첨금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1967년 1월 그녀는 25년간 행복해 보였던 결혼 생활 끝에 갑작스럽게 이혼을 신청했어요. 2년 후 토마스는 복권 당첨자에게 큰 돈을 지급하는 회사로부터 전처에게 보낸 놀라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토마스는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데니스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11일 전에 $1,100,000의 잭팟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거였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토마스는 이혼 합의의 일환으로 데니스가 새로 찾은 재산의 50%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판사는 데니스를 처벌하기 위해 복권 당첨금의 절반뿐 아니라 전부를 전 남편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데니스는 당첨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거짓말하는 걸까요? 현실이 직시하죠. 우린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순진한 거짓말을 해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가 21%로 가장 많았어요. 다음으로 20%는 유머, 농담 또는 장난으로 인식되는 거짓말이에요. 14%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13%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호감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의 11%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요. 이 11%는 하얀 거짓말이겠죠? 재밌는 사실은 전체 거짓말의 5%가 불특정 거짓말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즉, 전체 거짓말의 5%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짓말이란 뜻이죠. 우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해요. 51%의 경우 친구에게, 21%의 경우 가족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린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할까요? 이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연구자들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거짓말하는지 세어보기로 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대개 매우 정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한두 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 따르면 거짓말 빈도가 아주 높은 사람은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15번 이상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긍정적인 소식을 반증하는 실망스러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버지니아 대학교의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거짓말은 삶의 조건이라고 해요. 이 연구에선 우리가 10분 이상 지속되는 사회적 교류 5건 중 1건은 거짓말을 한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밝혀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약 30%에게 거짓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거짓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뇌 속을 잠시 여행해 볼게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회백질의 3가지 주요 부분이 자극을 받아요. 첫 번째 부분은 전두엽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죠. 전두엽은 우리 성격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표현 언어를 담당하며 진실을 억제하는 초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지적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하죠. 다음은 변연기예요. 이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알아챌까봐 무의식적으로 두려워서 느끼는 스트레스일까요? 감정의 스펙트럼은 매우 광범위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은 여전히 불안과 관련이 있어요. 변연계는 우리의 행동과 감정 반응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거짓말의 필수적인 측두엽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측두엽은 정신적 신상을 도와요. 또한 오래된 기억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돼요. 측두엽의 기능 덕분에 거짓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거짓말을 조절하는 3가지 주요 부분이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력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부위는 거짓말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시수를 감시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이 영역은 거짓말을 할 때도 행동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작동해요. 보시다시피 거짓말은 뇌의 여러 부위가 관여하는 매우 힘들고 피곤한 과정이에요.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뇌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세요. 전두엽이 차갑게 식어 있어요. 전두엽은 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변연계도 상당히 이완되어 있어 거짓말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없어요. 네, 진실을 말할 땐 필요한 노력과 에너지가 훨씬 적어요. 이제 우리는 전형적인 사무실에 있어요. 중간 관리자, 사원, 사장이 보여요. 여기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맞을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자주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그들의 고용주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없어서 하루 정도 병가를 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상사에게 전화해서 거짓말을 하고 죄책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상사가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여러분은 변연계를 자극합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쇼핑하러 나가고 싶지만 외출이 두려워요.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상사에게 말하면 어쩌지? 싶죠. 통계적으로 상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나가기 위해 거짓말한 사람 중 91%는 들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실제로 적발된 9%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머피의 법칙도 잊지 마세요. 잘못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잘못돼요. 최악의 경우 말이죠. 따라서 거짓말이 항상 선택지에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에요. 사무실에서 나가기 위해 거짓말하는 건 좋지 않지만 큰 거짓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큰 거짓말은 약 11.4%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모두 결백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거짓말과 타인에 대한 기만으로만 생계를 유지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역사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사례를 잘 알고 있어요.
사기꾼은 꽤 많지만 저는 찰스 폰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전두엽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짓말쟁이였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오늘날엔 폰지 사기라는 사기 유형까지 생겨났어요. 이 모든 일은 1920년대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났어요. 찰스 폰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속여 사기에 투자하게 했어요. 우표 투기 사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어요. 투자자들에게 90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1,000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돈을 사용해서 사기에 참여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500의 이자를 돌려받게 돼요. 일하거나 일찍 일어나거나 하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화분에 심은 화초처럼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만약 누군가 $1,000가 아니라 $10,000, 심지어 $100,000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자는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찰스에게 돈을 줬다고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찰스 폰지는 이러한 사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인 게으름을 이용했어요. 우리 모두는 일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이제 이 계획이 처음에 잘 먹힌 이유를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고 매일 새로운 투자자들이 찰스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줬어요. 찰스는 90일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자에게 돈을 갚을 때쯤에는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적이고 정직한 비즈니스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거짓의 벽에 첫 번째 벽돌이 되어 돈과 이자를 돌려받은 행복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도 투자하고 싶어 하게 됐어요. 찰스 폰지는 하루에 약 $250,000를 벌어들였다고 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1920년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300,000에 해당해요. 이 계획이 제대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역사상 가장 대단한 거짓말 중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홍콩의 한 주차 공간은 놀랍게도 $130,000,000에 팔렸습니다. 이 주차장은 가장 비싼 주차 공간으로 세계 기록을 깼죠. 이 장소는 더 피크라고 하는 고급 주거단지의 일부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집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집들 중 한 채는 $210,000,000라는 엄청난 월세로 5월에 임대되었습니다. 계산을 좀 해볼까요? 1년의 임대료를 $250,000,000나 내야 하네요. 심지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히스토리 슈프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와 가장 큰 슈퍼 요트 모두의 기록을 깼습니다. 이 요트의 길이는 30m이고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트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뼈로 만든 조각상, 마스터 스위트룸에는 운석 암벽이 있으며 24캐럿 금으로 만든 파노라마 수족관, 금붕어가 있을까요? 희귀한 18.5캐럿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이 요트를 만드는 데는 총 $48억 들었어요. 후사치 베가수스라는 경주만은 한때 $6,000,000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돈으로는 약 $9,000,000에 달하죠. 2000년 켄터키 더비에서 이 말이 우승한 후 사려고 한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2012년 14캐럿의 금으로 만들어진 레고 벽돌은 $12,500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 벽돌은 절대 판매용이 아니었어요. 레고 회사에서 장기 근속 직원들에게 준 선물이었죠. 코이누어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며 사실은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이 1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무게가 28g 정도이며 영국 왕관 보석의 메인 다이아몬드죠.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는 타코 하나에 $25,000를 내야 합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만든 타코로 재료로는 벨루가 캐비어, 고베 쇠고기, 24캐럿 금박으로 만든 토티아 등을 쓰죠. 이걸 진짜 먹나요? 하룻밤에 $150,000를 내야 하는 러버스딥 럭셔리 서브머린 호텔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입니다. 세인루치아 해안의 산호초에 위치한 수중 호텔이죠. 여기까지는 잠수함을 타고 가야 해요. 대신 개인 선장, 개인 주방장, 집사뿐만 아니라 비싼 추가 음식도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더 많고요. 2016년 11월 리플리의 Believe It or Not은 경매에서 팔린 가장 비싼 드레스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건 마릴린 monroe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45번째 생일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을 때 입었던 드레스였죠. 이 진 루비 드레스에는
2,500개의 크리스탈과 손으로 꿰맨 큐빅이 6,000개나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50만 달러 이상이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한 근사한 차를 찾고 계시다고요? 페라리 250 GTO가 어떠신가요? 이 차는 독일의 레이싱 드라이버 크리스티안 글레젤로가 개인적으로 7천만 달러에 구매했어요. 무엇보다도 1964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하는 등 모터스포츠에서 엄청난 역사를 썼죠. 그리고 고장난 적이 없는데 이로 인해 이 차의 가치가 이렇게 높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 여성은 미용실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날아가 16,400달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리무진, 머리 마사지, 개인 맞춤형 헤어 제품, 그리고 점심 식사도 포함된 값이죠. 지난 2019년 일본의 조밥 장인이 참다랑어를 사기 위해 310만 달러를 냈습니다. 기록적인 값이죠. 이 278kg짜리 생선은 도쿄의 생선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중국의 농업과학자들이 개발한 심천 농케오키드는 2005년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이 꽃을 만드는 데는 8년이 걸렸고 4, 5년에 한 번씩 만개를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29만 달러를 내고 이 꽃을 꺾었을 때 가장 비싼 꽃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비터 시들로프는 오늘날 오직 10개만 남은 스트라디바리우스 비올라 중 한 개를 온전하게 소유했습니다. 2014년에 최소 4,500만 달러의 호가로 경매에 나왔죠. 확정된 구매자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악기를 손에 넣을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가장 비싼 곰인형은 루이비통의 스티프 곰입니다. 2000년에 한 개가 무려 18만 2천 달러에 팔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경매에서 4억 5천만 달러 이상을 긁어모은 사건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19분간의 긴 입찰전 끝에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에게 팔렸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빈치가 이 그림을 실제로 그린 것일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분실된 작품의 복제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지어진 집들 중 가장 비싼 것은 거물 사업가 무케시 암바니의 집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유명한 그는 2012년 뭄바이에 37만 평방미터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27층짜리 건물이며 223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스파, 168대가 들어가는 차고, 50인용 극장, 헬기장 3개, 무도회장, 2층짜리 레크리에이션 센터, 물론 정원 테라스도 있습니다. 하나에 무려 840만 달러가 넘는 부활절 달걀이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로 표면이 덮여있고 안에는 18캐럿짜리 금구슬도 있는데 또 그 안엔 금빛 올리브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크리스탈 비둘기가 들어있어요. 가장 비싼 보드게임은 특별 모노폴리 세트입니다. 이 보드게임은 23캐럿짜리 금, 루비, 사파이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주사위에만 다이아몬드 42개가 박혀있죠. 값은 20만 달러 정도가 될 거예요. 이탈리아 살레르노에서는 피자 한 판의 가격이 12,000달러에 달합니다. 루이 13세 피자는 만드는데 총 72시간이 걸려요. 주문을 하면 피자 셰프, 소믈리에, 한정판 전용 식기와 접시가 모두 집에 나타나죠.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 보통 파운드당 1,500달러 선에서 판매되지만 제조 과정을 알면 더 망설여질 수 있어요. 커피콩이 코끼리의 소화관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코끼리의 위산이 독특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커피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커피를 마실 머그잔을 찾고 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커피 머그잔은 네슬레에서 만든 것입니다. 23캐럿짜리 금으로 만들어졌고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33,000달러입니다.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은 역대 가장 비싼 메가 교통 프로젝트였습니다. 완성하는 데 46년이 걸렸고 약 5천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시스템은 1달러당 6달러 이상을 벌어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2019년 파텍 필립 시계가 경매에서 3,100만 달러에 팔리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유일무이한 시계는 특별히 자선 경매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 입찰 가격을 올릴 수 있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리네어 꾸티르 우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산입니다. 방수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가격은 5만 달러입니다. 350만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웨딩드레스에 붙은 가격입니다. 흘러내리는 듯한 망토와 사랑스러운 목선이 아름다운 이 드레스는 사라 버튼이 현 시대 가장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 한 명을 위해 디자인한 것이죠. 유바리 킹멜론은 하나에 14,000달러까지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세계 특정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며 가격만큼이나 독특한 단맛을 자랑합니다. 하와이는 미국에서 살기에 가장 비싼 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물품이든 본토 반대편으로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트레이딩 카드는 1952년 탑스 미키 멘틀 카드입니다. 멘틀은 1951년부터 1968년까지 뉴욕 양키스의 중견수이자 1루수로 뛰었죠. 그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3번이나 선정되었습니다.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 카드는 3장뿐입니다. 롭 고은은 2020년 11월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가격인 520만 달러의 그 카드들 중 하나를 샀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강아지 1위는 사모예드입니다. 세르비아 출신인 이 강아지는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가격은 6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입니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집을 샀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옆에 위치한 빌딩의 꼭대기 4층을 2억 3,800만 달러에 구입했는데요. 가구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엔 장식, 가구, 비품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남자는 또한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을 구입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오토바이는 니만 마커스 리미티드 에디션 파이터입니다. 초기 가격은 11만 달러로 경매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니만 마커스는 명품 백화점 체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1,100만 달러에 팔릴 정도로 많은 언론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홍콩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의 머레이 로드 2번지에 있습니다. 그 땅은 2017년 5월 30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것은 2,900평방피트의 크기로 1평방피트의 가격은 약 9만 7천 달러입니다. 자하 하디드 건설에서는 이 자리에 지을 36층짜리 고층 빌딩을 설계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비싼 건물이 되겠죠. 전화기 화면 보호에 돈을 쓰지 않으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네, 가격이 아주 비싼 새 휴대폰을 보호하는 건 이치에 맞는 일이지만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이크! 어쨌든 휴대폰은 망가질 거예요. 가격이 비싼 휴대폰 화면 보호기를 사는 대신 좋은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하세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은 좋지만 안타깝게도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하려는 상점에서 무료 매장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아니면 친구도 같은 매장에서 무언가를 주문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무료 배송을 위한 최소 금액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일 배송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친구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30일 만에 더 나아지고 더 부자 되기 라는 식의 코칭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미안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거나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조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후기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100% 함정이 아니라는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하세요. 또한 다단계 마케팅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그 후에 물건을 팔거나 다른 사람이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광고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돈을 버세요. 자기 사업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아야 하는 제품에 돈을 다 쓰게 됩니다. 팔리지 않은 상품으로 가득 찬 차고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프리미엄 패키지는 때때로 꼭 피해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 들여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비교해보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 패키지를 계속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영업사원의 수완이 뛰어나다고 해도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에 따라 프리미엄 패키지의 가치가 있을 때도 있어요. 큰 돈을 낭비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으로 앱 내 구매 또는 게임 내 구매입니다. 그래요. 때때로 새로운 레벨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죠. 충분한 보석이 없으면 말이에요. 이러한 가상 보석을 구입하면 실제 보석을 구입하는 것만큼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그만큼 비싸고 구매를 해도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거리를 걸은 기억이 없다면 차를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신호예요. 중요한 건 차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기름, 서비스, 새 타이어 등에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겁니다. 만약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다면 차를 집에 놔두세요. 게다가 만약 물건을 직접 집까지 운반해야 한다면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게 될 거예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당 1,000원이라고 해도 모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간식과 패스트푸드는 하루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요.
1일 지출 한도를 설정해보세요. 또 배가 고플 때는 장을 보지 마세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쇼핑을 할 때는요. 배가 고프면 더 많은 것을 사고 싶어지고 때로는 원하지도 않는 것을 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렇게 말해요. 나 배고파. 왜 밥 안 주는 거야? 저 쿠키와 칩을 집어. 그러다 보면 몇만 원이 훌쩍 넘게 되죠. 음식을 대량으로 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5kg짜리 체리를 한꺼번에 사는 것은 한 번에 500g의 체리를 사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겠죠. 하지만 만약 체리가 상하기 전에 다 먹지 못한다면 그 달콤하고 빨간 과일을 모두 낭비하게 될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지불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간단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너무 긴 청바지 길이를 수선하고 세차를 하고 개 목욕을 시키는 것 같은 거 말이에요. 다음번에 예약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인지 말이에요. 휴가를 떠날 때 여러분은 최고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1등석을 예약하고 5성급 호텔에 묵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처럼의 휴가니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고급 스위트룸 업그레이드를 선택하는 건 흔한 실수입니다. 한번 자문해보세요. 그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말이에요. 다음 휴가 때는 가구가 딸린 아파트에 묵어보세요. 비용이 덜 들 수 있고 호텔에서는 보통 제공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주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너스로 현지인이 된 것처럼 동네 식료품점에서 장을 봐서 지역 음식을 요리하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지불할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보너스 팁, 커피 머신이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10,000원은 절약됩니다. 저처럼 커피 없이 못 사는 분이라면요. 그나저나 집을 임대하는 것은 심지어 부자들도 많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부자들은 집을 사는 대신에 그저 임대를 합니다. 원할 때는 쉽게 이사를 갈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꿈에 그리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집을 좀 꾸며볼 시간입니다. 집을 꾸밀 때는 너무 많은 잡동사니를 구매하지 마세요. 향초, 이상한 조각상, 결국 선반에서 먼지만 모으게 될 귀엽지만 자꾸 쓸모없는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옷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초저가 상품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저렴한 겨울 잠바를 사서 돈을 절약한 듯한 그 멋진 기분은 정말 빨리 사라질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옷들이 마음에 드는지 생각해보고 그 옷들과 어울리는 유용하고 좋은 품질의 옷을 사세요. 그러면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할인된 물건을 사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할인, 프로모션 및 쿠폰을 이용해서 많은 비용을 절약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단지 반값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한 물건들로 집이 가득 차게 될지도 몰라요. 에너지 음료는 결코 숙면만큼 많은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음료가 건강에 좋지 않은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갓 끓인 커피 한 잔은 가격이 저렴하고 많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핵심은 건강에 좋은 음식과 충분한 물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직도 피곤하세요? 그러면 껌을 씹거나 세수를 해보세요. 커피숍에 자주 드나들면 지갑에서 돈이 술술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1년의 커피값으로 200만 원을 쓴다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버릇처럼 행하던 아침 의식을 중단하면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숙면을 위한 새 매트리스? 아니면 저처럼 멋진 커피 머신을 사세요. 그런 물건들은 몇 달 후면 본전을 뽑을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냥 물도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분을 잘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떤 것에든 준비가 될 거예요. 특히 매일 출근하는 길에 생수를 1개씩 구입한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수된 물이 담긴 재사용 가능한 멋진 물병은 수분도 공급하고 돈도 절약하게 해줄 거예요. 신형 전화기나 태블릿의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구매했다면 돈을 좀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물건의 대부분이 두어 달 후에 조금 더 싸진다는 거예요. 일부 최신 전화기의 경우 다음 무료 업데이트 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그 새로운 기능은 여러분이 사용하거나 필요한 기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만 사용할 물건이라면 대여를 해서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친구 생일 파티를 위한 프로젝터, 특별한 날을 위한 옷, 심지어 보석까지 요즘엔 뭐든지 빌릴 수 있어요.
계산대로 향하면서 바구니에 든 것을 10번 이상 사용할 것인지 자문해보세요. 만약 대답이 그래 당연하지 라면 좋아요 사세요. 만약 하루 동안만 필요하거나 그저 재미로 사려는 것이라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보상제도는 여러분이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다고 믿게 만들죠?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라지 카푸치노를 10번 구매하면 11번째 카푸치노는 공짜입니다. 잘됐네요. 제가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주문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말 카푸치노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라지가 필요한가요? 만약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문하면 원할 때 가끔 카푸치노를 살 수 있는 돈을 절약하고도 남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보상 프로그램은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고 다른 곳에서 쇼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사실을요. 우와,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제주 주말 여행이 다가오고 있는데 친구들이 여러분도 꼭 같이 가야 한다고 조릅니다. 친구들 성화에 함께 가겠다고 동의합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 지갑에는 달랑 10,000원짜리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월급날까지는 5일이나 남았는데요. 다음번엔 그냥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해먹으면서 없는 돈을 쓰게 만드는 일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성인이 되면 새 차를 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20대 초반은 차를 장만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아닐 거예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건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차는 비록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작동해요. 아직 차가 없다면 중고 옵션을 알아보세요. 재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대학생 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직접 머리를 자르고 알뜰 쇼핑을 하는 건 약간의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 더 큰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장학금을 신청해서 학업 보조금을 받으세요. 가능하다면 중고 교재를 구입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만약 수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가지고 있는 돈을 꼭 필요한 것에만 할당하세요. X금액은 식비, Y금액은 월세, Z금액은 생활비 이런 식으로요. 할당 액수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가끔 쓰고 싶은 대로 쓸 만큼 충분한 여유 자금이 생길 때까진 철저히 예산에 맞춰 생활하면 일상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점에 가서 제품을 사기 전에 온라인으로 제품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계획했던 것보다 한 푼도 더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쿠폰을 사용하고 세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걸 세일해서 찾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적당한 시기가 아닐 수 있어요. 대신에 무급 인턴십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유급이라면 더 좋아요. 여러분이 젊고 그저 감기에 걸렸다면 따뜻한 차 한 잔과 비타민C를 먹는 걸로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거액의 병원비를 떠안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여유가 없다면 빚을 지게 될 거예요. 이걸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토요일에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서 쇼핑이나 하러 갈까 생각 중이군요.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새 옷보다 집세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아끼고 대신 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에 1-2,000원을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만약 5벌의 새 옷을 사서 집에 간다고 해도 돈을 많이 썼다는 생각에 곧 기분이 더 나빠질 테니까요. 내일 냉장고가 완전히 고장난다고 가정해봅시다. 음식이 다 상하기 전에 새 냉장고가 필요해요. 저축한 돈이 없으면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곤란한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금통을 준비해서 매달 몇천 원씩이라도 가능한 한 많이 저축을 하세요. 몇 달 후면 갑자기 필요하게 된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길 거예요.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조금 더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집안일을 도우세요. 그 대가로 적어도 여러분은 편안한 곳에서 독립할 준비가 될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멋진 마당이 있는 방 3개짜리 집을 원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모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집을 사는 것은 스트레스도 심하고 당분간은 흰머리가 나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축해둔 돈 없이 서둘러 독립을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세는 냈지만 가구를 살 충분한 돈이 없어서 바닥에 TV를 설치해야 할 거예요. TV라도 있으면 말이죠. 친구 몇 명과 함께 사는 것도 생각처럼 재밌지 않습니다. 혼자 다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세요. 누군가와 함께 주택임대 계약을 한다는 건
임대료를 나눠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만일 친구가 집세를 낼 돈이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2주 후에 그 돈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안다면 빌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며칠 후에 친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걸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너무 빠듯하다면 스트리밍 플랫폼 구독 같은 건 취소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화기 데이터는 절반도 사용하지 않는군요. 통신사 연락해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다운그레이드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너무 지루하고 이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지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젊으니까 지금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시내의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가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력서를 들고 회사에 가서 제출하세요. 이 회사는 기술 관련 회사이고 여러분이 꼭 해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보수도 좋아요. 현재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회사에서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가치를 알아두세요. 당당하게 상사의 사무실로 가서 돈 이야기를 하세요. 보통 연봉 협상을 할 때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에 어울리는 새 직함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되면 돈을 투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주식시장은 잔인할 수 있어요. 돈과 투자에 대해 공부하세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좋아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본다면 나중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투자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능력에 맞게 투자하세요.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은행은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신용점수를 보는데 신용카드가 하나도 없다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감당할 수 있는 물건만 사세요. 새 태블릿이 업무에 유용할 수 있죠. 전화 요금을 내라는 알림이 울리고 있어요. 서류를 작성하느라 바빠서 나중에 지불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전화 요금이 연체됐어요. 은행 사람들이 곤란하다는 의미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여러분의 신용점수를 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때 청구서를 꼭 지불하세요. 항상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은 지출에 대한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늦기 전에 은행에 전화해서 이의를 제기하세요. 은퇴 후를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저축 계좌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은 선글라스를 끼고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세계를 여행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미래의 반려자와 공동 계좌를 열기로 결정하기 전에 분할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리 논의하세요. 그리고 각자가 이 계좌에 얼마를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요. 어쩌면 따로 재정을 관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만일 결혼을 하게 된다면 100개의 테이블과 온갖 종류의 음식 그리고 최고의 밴드가 있는 성대한 결혼식은 검소한 결혼식은 꿈꾸는 여러분이 원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손님 목록부터 작성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목록을 만들어서 예산 초과를 방지하세요. 작은 결혼식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 항상 아내나 남편과 재정에 대해 상의하세요. 새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차를 구입하거나 집 수리를 하려고 하든 미리 논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를 위해 새 차를 사서 집에 왔는데 아내도 여러분을 위해 새 차를 사왔을 수도 있어요. 그거 정말 볼만하겠네요. 조는 나무 조각 위를 떠내려가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북극의 얼어붙은 물에서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어요. 조는 자기가 일하고 살았던 배가 거대한 뱃머리를 하늘 높이 들고 번개 소리만이 재현할 수 있는 소리를 내면서 반으로 쪼개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심란하고 말문이 막혀 오직 자기가 자기 혼자 타이타니코의 죽음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죠. 5일 전 타이타니코가 첫 항해를 시작할 때 조는 타이타니코의 강력한 용광로를 채우기 위해 석탄을 쌓으면서 저탄고에서 동료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존이 일했던 다른 배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 저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타이타니코였어요. 바다를 항해한 가장 위대한 배죠. 타이타니코에서 석탄은 항상 많이 필요했어요. 벨파스트를 떠나 사우스햄프턴으로 향해 갈 때 갑판 아래에서 아무도 몰랐던 큰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용광로는 굉음을 냈고 타이타니코를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면서 터빈은 회전했어요. 신경 쓰이는 큰 소리에 대해서는 모른 채 선원들은 배가 앞으로 나아가자 환호성을 질렀죠.
사우스햄턴에 도착하자 그렉은 수백 명의 다른 승객들과 같이 배에 올랐어요. 바다에서 13년을 보냈던 그의 방대한 경험에는 이전에 6척의 배에서 갑판수 역할을 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었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박에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된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다음 도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렉은 특히 북극을 항해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역할은 선원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했어요. 북극 주변의 바다를 이해하는 것이었죠. 그는 빙산골목의 위험한 길을 건너기 시작할 때 중요한 감시자가 될 거예요. 그렉은 항해에 대한 몇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지구의 궤도가 태양과 달에 현저하게 가까워서 더 높은 조수를 야기했어요. 이게 빙산을 더욱 눈에 띄게 해서 뉴욕으로 가는 타이타닉호의 항로를 향해 빙산을 떠내려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죠. 전망탑을 평가하고 사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면서 그렉은 쌍안경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지만 선원들은 그저 그렉을 비웃었어요. 만약 갑판에 얼음이 부족하면 빙산을 바로 뚫어서 얼음을 얻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한 선원이 웃었어요. 그렉은 이 분위기에 공감할 수 없었어요. 배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왜 장비가 부족한 건지를 알고 싶어 안달이 난 그렉은 더 물어보았죠. 안타깝게도 쌍안경 보급용 찬장 열쇠를 갖고 있던 장교가 마지막 순간 승무원에서 제외되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간과되었단 걸 그렉은 믿을 수 없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강력한 배가 특히 위험한 길을 지나가는데 이건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배의 소유물에 침입하는 걸로 벌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결국 쌍안경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렉은 그냥 넘어갔어요. 궁극적으로 빙산이 예상되었으면 모든 우려사항을 알리는 경고 전보가 선장에게 울렸을 거예요. 그렉은 앞으로 닥칠 위험을 알린 경고가 수신된 걸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장에게 확실히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항이 전보에서 누락되어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경고는 그냥 간과되고 말았어요. 존과 선원들은 갑판 아래에서 엔진에 연료를 채우면서 출발 준비를 했어요. 그는 용광로에서 나왔다고 하기엔 너무 두꺼운 배기가스의 액을 발견했어요. 선원들은 아래층 갑판을 샅샅이 뒤졌어요. 철저한 수색 끝에 배기가스의 원인을 알아냈어요. 석탄 벙커 안에 있는 불붙은 석탄 더미였어요. 언제 불붙었는지를 알 수 없는 석탄 더미에서 분명히 연기가 나고 있었고 서서히 크기가 커지고 있었어요. 연기나는 석탄의 양이 우려됐어요. 한 장교에게 이 문제를 알아보라는 경고가 울렸어요. 이 장교는 피해 상황을 평가한 뒤 함장에게 사소한 피해만 발생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시켜 주었어요. 존은 철제 격벽으로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기를 증가시키는 오븐과 같은 환경이 생겨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평가에 확신이 없었어요. 타이타닉호는 전진했어요. 막 사우스햄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존에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분명 다시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존과 선원들은 이미 불이 붙은 석탄을 용광로의 삽으로 퍼넣고 연기나는 모든 내용물이 담길 때까지 계속 삽질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전체 여정 동안 계속해야 할지도 모를 고된 일이었죠. 석탄의 지속적인 투입은 터빈을 일정하고 가속된 속도로 회전하게 만들 테지만 타이타닉호는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속도 기록을 깨기 위한 게 아닌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어요. 하지만 승무원들은 타이타닉호를 가라앉을 수 없는 걸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인정받는데 열중했어요. 존과 선원들은 며칠 동안 계속 석탄을 화로에 퍼넣었어요. 뱃머리의 온도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격벽 내에 열이 너무 심해 철벽과 리벳의 이음매들이 약해졌어요. 이틀만 더! 이틀만 더! 존은 끊임없이 일하는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웃고 농담하고 육지를 고대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후에 다다랐어요. 타이타닉호는 잔잔한 바다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렉은 이제 빙산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전망탑 위에서 앞을 보았어요. 길이 훤히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지평선이 생겨 먼 곳의 물체가 실제로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멕시코 만류의 해역을 지나 더 차가운 레브라도 해류로 가고 있어서 공기 기둥이 아래에서 위로 냉각되어 열 역전을 일으켰죠. 이 엄청난 높은 기압은 안개가 끼지 않도록 해주며 현혹될 만큼 맑은 전망을 제공해 주었어요. 하지만 열 역전은 착시 현상을 일으켜 지평선을 더 멀리 더 높게 있는 것처럼 보여주거나 그 앞에 있는 모든 물체를 가릴 수 있어요. 바다의 이런 가짜 지평선은 접근하고 있을 수 있는 빙산들을 쉽게 감추죠. 그렉은 북극의 잔잔한 바다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파도 속에서 빙산을 발견하기 더 쉬운 거친 바다를 선호했어요. 전망대에서 유심히 보면서 그렉은 앞에 있는 어두운 심연 쪽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바로 앞 1.5km도 안 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그림이 주변의 어두운 물에서 빠르게 나타났어요. 바로 앞에 빙산이다! 그렉은 동료에게 소리쳤어요. 동료는 재빨리 조타실에 우연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했어요. 조타수가 전보를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는 키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운전대를 잘못 돌렸단 걸 깨닫고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돌렸죠. 배는 속도를 줄이면서 좌연으로 방향을 틀면서 빙산을 향해 나아갔어요. 비록 키를 돌리는데 지연이 있었지만 신호로부터 짧은 거리 그리고 그들이 항해하던 빠른 속도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빙산으로 접근했을 때 빙산을 피한 것 같아 보였지만 빙산의 87% 이상이 물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을 따라가면서 밑에 숨겨진 얼음이 좌연 뱃머리에 부딪혀 1평방미터의 구멍을 뚫어 찢었어요. 배는 흔들렸고 모든 선원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죠. 혼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피해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방향을 가다듬으면서 16칸 중 6칸이 바닷물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선체는 침몰하기 전까지 4칸만 견딜 수 있었어요. 타이타니코가 깊은 곳으로 하강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열된 강철 기둥과 리벳이 있는 약해진 격벽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의 압력과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의해 부서졌어요.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구조 신호가 인근 선박에 전달되는 동안 구명보트가 진수될 준비가 되었어요. 무선 통신사는 죄책감을 느끼며 앉아 최근 타이타니코와 접촉한 근처 선박들을 향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어요. 타이타니코가 사우스햄턴에서 출발한 이후 빙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해주면서 지난 며칠 동안 이 배와 지속적인 교신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경고 메시지는 불과 1시간 전이었어요. 최종 경고를 받은 통신사는 빙산에 대한 그들의 경고가 무의미하다는 가정하에 무식하게 조용히 해라라고 응답했어요. 이 불행한 응답에 이어 배는 무선을 끄고 무선 침묵을 했어요. 그들의 조난 신호에 응답하고 있던 가장 가까운 배는 800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너무 멀어서 제때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없었어요. 타이타니코가 물에 잠기는 끝을 맞이하게 한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기여했든 순전히 무지해서이든 간에 말이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수였어요. 2224명이었죠. 겨우 절반에 불과한 1178명을 구조할 수 있을 만큼의 구명보트만이 제공됐어요. 옛날 옛적에 제임스 와이드는 케이프타운 포트 엘리자베스 철도에서 일하면서 열차가 움직이는 중에도 일을 더 빨리 끝내기 위해 차에서 차 사이를 뛰어넘곤 했습니다. 매우 자주 이런 일을 해서 점퍼라는 별명도 얻었죠. 어느 날 제임스는 그 습관 때문에 끔찍한 기차 사고로 2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무로 새 다리를 만들어 기차역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나무 카트로 일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해결책과 충성스러운 친구 도우미를 모두 한꺼번에 찾았습니다. 점퍼는 시장에서 소수레를 끌고 있는 개코 원숭이 잭을 만났죠. 제임스는 개코 원숭이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자신의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주인에게 잭을 팔라고 설득하고 즉시 새 조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잭은 금세 점퍼를 도와 집안일을 돕고 손수레를 밀며 출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 주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똑똑한 개코 원숭이에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임스의 임무는 기차가 정해진 시간표대로 정해진 선로를 따라 가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다가오면 일정한 수의 휘파람으로 알려주고 제임스는 그 소리를 잘 듣고 올바른 레버를 당겨 선로를 변경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잭은 좋은 학생이었어요. 먼저 주인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보여줄 때 오른쪽 레버를 당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호루라기의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죠. 또한 역의 정원을 가꾸는 일도 도왔습니다. 제임스는 똑똑한 잭이 근무하는 동안 전적으로 의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훌륭한 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역을 지나가던 한 승객이 개코 원숭이가 레버를 조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만이 제기되자 철도 당국은 조수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임스를 해고하기 위해 관리자를 역으로 보냈습니다. 검사관이 도착하자 제임스는 개코 원숭이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준 다음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설득했어요. 관리자들은 이에 동의하고 깊은 감명을 받아 잭을 공식 철도 직원으로 고용하고 20센트의 월급까지 주었습니다. 1880년대였기 때문에 급여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잭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9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는 매우 유명해져서 승객과 현지인들 사이에서 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많이 사랑했고 제임스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을 때면 사람들이 감탄하곤 했어요. 뷰티풀 짐 키는 역사의 길이 남을 또 다른 영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윌리엄 키는 모든 동물을 사랑했지만 특히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수의사이자 조련사가 되었고 경마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유명한 서커스 말이었던 로레타라는 이름의 아라비아 암말을 구입했습니다. 로레타는 곧 망아지를 낳았고 윌리엄은 이 말이 강력한 경주마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랬죠. 망아지는 연약하고 힘이 약해 거의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짐은 윌리엄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심지어 집 안 벽난로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은 자라면서 주로 가족의 계획에서 재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막대기를 집어들고 구르고 앉아서 간식을 받기도 했죠. 윌리엄의 아내 루신다는 짐에게 다른 재능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짐은 사과 한 조각 먹을래? 라고 물으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곤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밖에 나가자고 제안하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어요. 윌리엄은 짐을 훈련시키기 시작했고 알파벳을 익히고 작은 단어의 철자를 외우고 숫자를 세도록 도왔어요. 또한 시간을 알고 금전 등록기를 사용하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우편물을 분류하고 심지어 명령에 따라 기절하는 척도 했어요. 주인은 짐을 주연으로 하는 쇼를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쇼는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쇼가 진짜라고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호기심을 갖고 봤어요. 윌리엄과 짐 키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짐의 얼굴이 단추와 버튼에 그려졌습니다. 1906년에 마지막 공연을 가졌지만 그들이 남긴 중요한 교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체이서라는 이름의 미국 보더콜릭에는 1000개가 넘는 장난감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체이서는 200단어를 외운 리코라는 이름의 개가 가지고 있던 기록을 깼어요. 체이서는 심리학 교수의 생일 선물이었는데 교수는 체이서가 생후 6주 때부터 훈련을 시작했어요. 주인의 연구 프로젝트였죠. 체이서는 생후 5개월이 되었을 때 쉬운 개의 장난감을 이름과 함께 식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인은 각 장난감에 이름을 붙여주고 잊지 않도록 마커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체이서는 하루에 4-5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몇 년 동안 훈련을 계속한 결과 체이서는 인간이 아닌 동물 중 가장 좋은 기억력을 갖게 됐어요. 또한 장난감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고 특정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이서는 발로 특정 공을 만지거나 주인이 원하는 특정 프리스비를 가져왔습니다. 제이서는 보상으로 어떤 간식도 받지 않았고 순전히 그 과정을 즐겼습니다. 코끼리는 거대한 두뇌와 뛰어난 기억력, 공감 능력을 갖춘 매우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시기는 1990년에 태어난 한국의 한 동물원에 살고 있는 수컷 인도 코끼리예요. 누군가 코시기가 말하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코시기는 앵무새처럼 말을 흉내내는데 코끼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코시기는 예, 아니요, 앉아, 누워 등 4가지 단어를 발음할 수 있습니다. 몸통을 입 안에 넣고 숨을 내쉬면서 흔들면 소리의 톤과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손가락을 입에 넣고 휘파람을 부는 것과 비슷해요. 연구원들은 코시기가 실제로 그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5살 때 다른 코끼리들과 헤어져 외로움에 어떻게든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고릴라 코코는 수화를 마스터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코코는 1000개 이상의 수화를 알고 2000개의 영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코코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잡지 표지를 2번이나 장식했습니다. 첫 번째는 1978년 당시 꽤나 새로운 장르였던 거울을 보고 찍은 셀카 사진이었죠. 두 번째는 코코와 애완용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에 등장했습니다. 코코는 1971년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 태어났어요. 한 연구원이 코코가 1살이었을 때 코코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코와 함께 일하면서 과학자들은 유인원도 인간과 비슷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코코는 또한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보였습니다. 유머 감각과 어느 정도 장난기가 있었죠. 한 번은 코코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자 수화로 그 사람을 화장실이라고 불렀어요. 문어는 탈출의 달인입니다. 문어는 병뚜껑을 열고 몸을 움츠리고 작은 구멍에서 기어나올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온 문어 오토는 거기서 더 나아가 수족관의 전체 전기 시스템을 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밤을 새기로 했어요. 오토는 수조 위에 2000와트 전등에 물을 뿌렸고 전기 시스템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수족관이 문을 닫은 겨울철에 심심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또한 수조에 있는 소라게를 저글링하고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똑똑한 문어죠? 힘내요, 오토! 지금까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요? 칩수를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셨나요? 아니면 기념일 날짜를 잊어버려서 소중한 사람이 화를 냈나요? 수십억 달러를 잃어버렸거나 실수로 보잉 비행기를 물에 던지거나 우주 궤도선을 잘못 놓는 등 훨씬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장담하셔도 돼요. 진공청소기를 사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무료 항공권을 보너스로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9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 후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후버링이라는 표현이 진공청소기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진공청소기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고객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여행사와 제휴해서 사람들에게 현재 돈으로 약 400달러의 상품을 구입하면 영국에서 유럽의 다른 목적지로 가는 왕복 항공권 2매를 제공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성공적이었고 그들은 이를 미국 내 목적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후버의 공장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데려가면 회사에 어떤 이득이 될까요? 티켓을 받기까지 아주 많은 규칙과 요건을 도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티켓을 받기 전에 미국에서 호텔을 예약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30만 명이 신청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후버의 모기업인 미국 후버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고 여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티켓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후버 유럽을 이탈리아 경쟁사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무력화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 탑재된 이 교묘한 소프트웨어는 자동차가 실험실에서 테스트되는 시점을 감지해서 안전 모드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자동차가 얼마나 대단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주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다시 도로를 달릴 때는 엔진이 일반 모드로 전환되어 미국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최대 40배나 더 나쁜 성능과 배기가스를 배출했죠. 폭스바겐은 전 세계 약 1100만 대의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중 약 35만 대를 다시 사들여야 했어요. 그 많은 차를 그냥 뒷마당에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차량을 미국 내 37개의 외딴 보관시설에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디트로이트 교외에 있는 옛 미식 축구 경기장이고 다른 하나는 미네소타의 오래된 제지 공장이고 캘리포니아 사막에 있는 거대한 땅도 있어요. 그 모든 자동차들이 그곳에 서서 하루하루 썩어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1969년 2명의 스탠포드 졸업생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검색 엔진인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검색 엔진을 거대한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려고 했지만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랬죠. 그들은 메타 검색 엔진인 익사이트가 최근 다른 검색 엔진 2개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번 해보고 싶었고 가격을 10만 달러로 책정했어요. 이 회사의 CEO인 조지 벨은 가격을 4분의 1로 낮추기로 합의한 후에도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평범한 실패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두 졸업생의 이름이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구글의 창업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같은 해 투자자로부터 2,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 엔진이 되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기업 가치는 총 2조 달러가 넘어요. 매일 그런 숫자를 저글링하지 않는다면 1조에는 12개의 0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지 벨은 왜 구글처럼 훌륭한 기업을 인수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보니 레리 페이지는 익사이트가 다른 검색 엔진 기술을 모두 제거하고 구글만 사용하길 원했어요. 벨은 초보 기업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원치 않았죠. 게다가 그는 구글과 기존 검색 엔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익사이트는 2021년 이후로 업데이트된 적이 없었고 들어보신 적도 없죠? 2014년 위치타에서 워싱턴주로 향하던 열차가 몬태나주 황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 열차가 보잉의 737기 동체를 운송하고 있지 않았다면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잉은 복잡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립 전에 여러 곳에서 부품을 배송받습니다. 열차 90량 중 19량이 클라크 포크강으로 탈선했어요. 그렇게 세대의 동체가 예상치 못한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매일 보는 풍경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세대는 파손되었습니다. 동체는 모두 나중에 폐기되었기 때문에 전액 손실이었어요. 보잉 737 한 대의 가치가 약 9천만 달러니까 5억 4천만 달러를 잃은 셈이죠. 이 회사의 월별 비행기 생산량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곡선 구간에는 시속 56km의 제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실은 열차는 분명히 과속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보잉의 전문가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차 조작 미숙이나 부적절한 차량 적재 및 적치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선로 정렬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무거운 화물 열차는 선로 형상을 변형시켜 선로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열쇠를 잃어버리면 한 화성 궤도선이 우주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궤도선이 1억 2,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이 모든 일은 한 엔지니어링 팀이 영국식 측정 단위를 사용한 반면 나사 팀은 미터법을 사용해서 이 값비싼 장치를 제어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자, 덴버에 있는 로키드 마틴의 화성기후 궤도선 우주선 팀과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있는 나사 연구소의 비행팀에서 내비게이션 정보가 도중에 어딘가에서 손실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 한 번의 오류로 궤도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우주선의 화성 궤도 진입을 축하하는 대신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해야 했어요. 거의 300일을 여행한 후 탐사선은 엔진을 점화해서 화성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연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태양을 향했을 거예요. 이 궤도선은 화성 극지 착륙선으로부터 화성의 물의 역사에 관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이제 아직도 붉은 행성으로 이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구를 탓해야 할지 아시겠죠? 영국 뉴포트의 한 IT 엔지니어는 잃어버린 하드 드라이브를 되찾기 위해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 사진 100만 장 때문이 아니고요. 8,000개에 가까운 암호화폐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실수로 버렸을 때 약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쯤이면 그 가치는 약 2억 8,500만 달러로 증가했을 거예요. 그 모든 재산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는 아마도 아직도 시쓰레기 매립장에 있을 거예요.
하웰스는 시의회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자금의 4분의 1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까지 약속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쓰레기를 모두 파내야 한다는 생각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보물을 직접 찾고 싶을지도 모르죠. 하웰스는 몇 가지 계산을 통해 하드드라이브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에 따라 파내야 할 영역을 좁혔습니다. 그는 사용하지 않는 습기 찬 부분을 AI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스캔해서 하드웨어를 찾고자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가봐야겠네요. 뉴포트 매립지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거든요. 이맘때가 아름답다고들 하던데요.